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11월입니다.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하고 만난 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마지막 12월 앞두고. 근데 아마 이게 촬영하고 있을 때 이 10월에 뉴스가 너무나 큰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책이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한테 11월에 바로 소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10월 마지막 주였죠. 예, 그때 이제 할로윈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추산치도 지금까지는 확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몇 명의 그 아까운 생명들이 희생됐는지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어떤 한 일반적인 거리에서 특별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들께 인재로서 나타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무엇보다 참여한 대부분들이 10대나 20대 젊은 친구들이었고 아직까지 이제 많은 삶을 꼽히지 못한 친구들이 그렇게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아쉬울 따름입니다. 저희가 아마 이제 12월 달 주제로서 다룰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무엇보다 이 사고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슬프지만 우리는 또 시사상식이기 때문에 이런 상식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단순히 할로윈이나 축제를 비난할 게 아니라 거기에 왜 갔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디든지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즐기는 것도 그 사람들의 자유죠. 다만 이런 안전적 대책에 대해서 어떤 주최 측이나 사람들이 여기에 뭐 동의를 얻었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인가 묻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뭐 우리 저번 달에도 본 사진입니다만 지금 외교 참사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전문지서나 기타 등등 정상 30분 회담 했다고 했지만 기시다하고 못했고 48초 회담 정부 입장에서 그냥 간담으로 우리하고 따라 앉아봤고 그 다음에 구설수에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딱히 변명할 수 있거나 이건 굉장히 힘든데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시다시피 국정 수행 능력 더 많이 올라갔다입니다. 이전부터 올라갔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만 외교적인 것도 문제가 있죠. 근데 그 외적에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당연히 조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누가 대통령을 해본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지금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기대치, 잘해달라는 기대보다 실수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래서 무엇을 잘할 건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또 무엇을 실수할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정을 맡긴 조타수에게 있어서 굉장히 우선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변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답을 낼지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보시면 북한에서는 연일 계속 지금 미사일에 대한 어떤 군사적 도발을 강행하고 있죠. 물론 이제 한미 간에 이제 군사훈련이 예측돼 있고 그것을 시행한다는 입장에서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배알이 이제 뒤틀리는 걸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보다시피 특별감시선 주변에서 북전투기 폭격기가 이제 비행을 하고 어떤 액션을 가했던 게 있습니다. 이 특별감시선이라는 것은 평양과 원산선이고요. 여기 보시면 전술조치선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넘게 되면 우리가 전술적으로 진돗개와 발령이 나고 외곽에 있는 이제 전방부대들은 전부 다 이제 전투태세에 돌입하게 됩니다. 저도 나갔고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순방을 가거나 또는 이제 어떤 북한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육군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그 군장 싸고 이제 앞에 전반이야 후반이야 상관없이 24시간 대기 태세 들어가게 됩니다. 힘들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전술조치선까지 나온 특별감사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약간은 좀 위협적이었죠. 사실은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얘네들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액션 취해달라고 하는 것이, 액션을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라, 우리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달라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특별감시는 아래쪽에서 있었냐, 아래에 있었습니다만 이 전술소총 위에 있기 때문에 유의 관찰하고 있었다라는 게 맞겠죠. 어찌됐든 그래도 위협적인 도발이었다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현무이시 탄두미사일입니다. 문제는요, 이 탄두미사일을 발사했었을 때 추진체 발견지점 이쪽인데 잘 생각해 보면은 발사해서 우리 국토에 맞췄다라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만약 이게 잘못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민간 아파트나 이런 데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미사일 당연히 어디로 쏘려고 그랬냐면 동쪽으로 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반대로 이쪽으로 날아왔었고 이러한 군부대 골프장에게 떨어지게 되면서 난리가 났고요. 이 안에 이제 유류 저장고나 기타 등등 근처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조금만 더 위험한 상황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커다란 문제가 있었고 보다시피 민가죠. 민가의 올림픽 파크까지 가까운데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게 군부대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있었나라는 거에서 원인에 대한 규명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 주변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왜 이렇게 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텐데 당연히 이쪽에서는 여기에 책임을 지고 못 벗어야 되는 군대야 그렇죠. 어떤 매뉴얼화돼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날 낙탄 사고라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 국민이 알기는 힘들었었죠.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이쪽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 쪽으로도 쏠 수 있다는 어떤 위험성을 도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상황이죠. 또한 인간 이사의 표결 결과입니다. 우리보다 위에 있는 데를 한번 보죠. 방글라데시입니다. 몰디브입니다. 이 작은 나라. 이 몰디브는 유명해진 게 사실은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할까 그거에서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할까 그거 해가지고 영화에서 유명해진 그곳이죠. 베트남과 키르기스탄 또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적게 받았고요. 우리 바로 다음이 아프가니스탄 있고요. 바레인 한 표 이렇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는 바로 아프가니스탄 이게 중간에 있는 데가 아니에요. 바로 위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했는데 한국이란 나라가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권이사회라는 것은 유엔에 있어서 이제 3대 이사회 중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사회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제 낙선이 됐다라는 것은 다 이게 차기를 노려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아깝게 떨어졌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런 나라들에 비해서도 어떤 인권이사회 다른 나라들이 어떤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나라 외교적 위상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굉장히 개탄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내용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인권이사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임기는 보다시피 2023년에서 25년까지 횟수로 2년이 되고요. 여기에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입니다. 왕국 신문들이야 자신들의 스탠스에 따라서 알아서 이제 비판할 텐데 국제기자연맹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전하며 언론인들은 은폐에 의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MBC 고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언론의 협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자들이 입장에서는 이것이 협박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국민이 필요한 것을 얘기했을 뿐 그 판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할 일이죠. 그것을 협박으로 규정한 입장에 대해서 이런 총평을 꺼냈습니다. 한편으로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할 때 항상 어디 가서든 자유라는 단어를 꺼내죠. 근데 이 자유라는 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자유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자유는 굉장히 함의가 큰 거죠.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자유라는 책을 쓰면서 이후에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통령이 쓰고 있는 자유라는 표현은 규제 완화죠.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 규제 완화, 제도를 바꿈으로써 그러면서 낙세 효과를 노리는 그런 건데 과연 그게 자유의 진정한 의미일까요? 누가 자유롭게 되어야 되느냐. 국민의 자유권이라는 의미에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원자 쇼크 나와 있어요. 97년과 2008년 어땠냐라고 하자면 원이 떨어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죠. 국가 신용도가 전 9% 수준으로 하향됐었고요. 그래서 이때 대량 부도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20% 상승까지 하게 되면서 이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됐었던 거고 이때 부도가 나오면서 우기은행이나 대부분들 구조조정까지 있게 됩니다. 근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였죠. 웰린치 매각되고 나면서 똑같이 하나셋 통화사업이라는 거 그대로 이제 바꿔야 돼서 통화 자체를 바꿔야 해서 그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한 다음 나중에 상황되면 다시 바꾸는 거죠. 40조 한도 구전 조정 기금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힘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1,400원까지 이제 돌파를 해서 1,500원도 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거야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물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6%까지 급등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 6%가 넘었죠. 이쪽에서는 또 그래 뭐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돼서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만 이때 기획재정부가 이제 최근에 한 게 아니라 이전에 했었던 거고 이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완화될 거 괜찮을 거다라는 장밋빛을 꺼냈다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지식을 알을 게 프라자 합의인데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이 쌍둥이 적자입니다. 모든 수치에 대해서 지금 떨어지고 제조업 경쟁력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어떤 공조관계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미덕 간에 이렇게 믿게 됨으로써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되는데 한 번 더 지금 플라자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재정 적자를 없애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데 어떤 내부적으로 미국의 어떤 금리의 변화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하고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예상국이 중국입니다. 여기서는 이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쌍둥이 적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후에 나타난 거에 대해서 제2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나타난 건 이런 지금 관계 자체가 중국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나타났을 때 이런 이제 논의가 다시 한번 진행될 것 같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약세를 달러 강세가 너무 이렇게 지속되게 됐을 때 약세를 한 번씩 조정해 줌으로써 재무장관들 모여서 합의를 보게 된 게 플라자 합의의 특징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은 너무나도 호황이었죠. 그래서 플라자에 첩의할 때 그래서 일본에 대한 견제로서 이렇게 됐었던 것 중에 하나고 이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성장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들이고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카카오 초연결사의 흔들. 초연결사이란 건 마넬 카스텔이라는 학자에 얘기한 바로 네트워킹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진. 그래서 어떤 이제 정보 이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 속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동보다도 그 다른 이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물리에 대한 이동보다 그 다른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는 연결되는 사회가 이건데 카카오가 한번 망가지니까 큰일이 있었죠. 물론 저는 몰랐습니다. 카카오톡을 안 쓰는 건 아닌데 그건 있었어요. 어디 이제 강의 때문에 이동하다가 카카오 맵이 안 되더라고요. 안 켜져서 이제 그냥 자동차에 있는 그 구역 맵으로 해서 이동했는데 데이터 센터 하자의 일부 서비스 이용 불가 안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컸던 건 여기서 이제 백업이죠. 일종의 이러한 불락이 되면 다른 허브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데서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서 복구를 시키는 작업이 진행돼야 될 텐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바일 상품은 결제 안 됐고요. 매장 위치 정보 안내 안 됐죠. 위치에 대한 어떤 정보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카카오 인증이나 카카오 상담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카카오톡 입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겪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카카오톡 서비스가 유료냐 무료냐라는 거예요.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합당하게 이들에게 요구를 하기가 힘들어지게 된 거죠. 집단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기 힘든 이유가 우리가 이것을 돈을 내고 사용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한 청구나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만 지금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돈을 내고 이걸 썼었냐? 그게 아니다라는 게 카카오의 특징이었죠. 그러다 보니 유야무야 지금 사라졌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 굉장히 강경하게 커지게 됐죠. 초기에 카카오는 굉장히 친숙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무도발식으로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뭐 아주 그 속물적인 기업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죠. 또한 내부적으로 생각보다 투명하지 않다는 거. 김범수 의장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엄청나게 자선가를 통해서 성공한 인물로서 굉장히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행보나 이런 것들이 기존 재벌보다 오히려 더 악독한 경우도 많이 존재했죠. 그래서 먹동사를 보시면 4월 28일 날 2012년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일시적으로 해서 4시간 정도 이제 멈췄었는데 크게 이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안 되지? 라는 건데 복구가 금방 됐는데 문제는 2022년이죠. 바로 이번에 있었던 10월 15일 상황들 부분 복구 완료, 복구 완료 예상 시점이 미정되면서 이게 한꺼번에 모든 서비스가 복구된 게 아니라 일부만 복구되고 일부는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나니까 전력공응 차질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갖고 있는 백업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서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 대부분들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전에 있었던 KT ING사 사례가 어떻게 보면은 이 타산지적으로 삶을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이 ING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하통신국 화재 때문에 이쪽에 이동 기지가 대부분들 케이블들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면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 KT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 쓰게 됐죠. 그러다 보니 어떤 여기서 데이터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인을 찾기 시작했었고 이 원인에 대해서 찾으면서 당연히 여기에 대한 보상도 따르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런 KT에서 사용하는 회선들은 좀 더 유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KT에서 합당을 보상을 했냐라기보다는 보상과 함께 이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 조치에 대해서 관리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KT ING 화재 같은 경우는 이 사례에 대해서 참고해야 될 만하지만 결국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런 면에 비해서는 좀 더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상생한 과제라고 나왔는데 이 카카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택시, 대리, 외투, 있어서 계열사 사업. 헤어샵도 들어오려고 했었고요. 골프장 IT 솔루션이라고 해서 카카오 골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사업 철수를 하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광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헤어샵은 광고를 크게 하는데 골프는 크게 했었는데 이거는 접었고요. 택시 같은 거 이제 콜몰아주기나 이제 시장 점유 같은 거 카카오 대리가 다 가져가고 청탁자 수익에 대해서 카카오로 옮겼던 이전에 비해서 배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들이 있었고 문제는 이제 카카오 다른 라인도 문제가 되죠.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기타 등등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 보이는 갑질이죠. 보이지 않는 갑질이 아니라 이런 계약들이 많이 관철됩니다. 자, 이번에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에요. 바로 노벨상에 대해서 화학부문이죠. 케미니까 노벨상 수상자에서 이제 다양한 후보들이 있었는데 이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상 받으신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클릭화학이라고 하죠. 분자를 연결해서 이제 다른 분자를 연결하는데 굉장히 자유스럽게 연구를 해서 다른 이제 원소들을 다른 분자들을 만드는 것을 하는 것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레고 맞추듯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 가져오고 O 가져오고 C 가져오고 붙여서 이렇게 되는 개념에 대해서 하는데 이 세 분이 이제 이쪽에 대해서 화학상을 수상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 화학상에 대해서 클릭화학이 이제 조금 이제 눈에 띄는 거라 지금 여기서 잡아놨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노벨상이 수상될 때는 항상 이제 좀 관건으로 나오는 게 평화상하고 문학상에서도 출제가 좀 가끔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크게 이슈가 안 돼서 그렇고요. 지금 보면 이제 노벨상이 이제 수상을 했었던 게 보면 여기 이제 메디슨 약학 의학과에서 준 게 196개 정도 되고요. 이코노미 경제학상도 이렇게 있고 평화상이나 이렇게 보입니다. 문학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때까지 노벨에서 수여했었던 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제학상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벤 버냉키 전 이제
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이제 수상을 했었죠. 그것도 있고 문학상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니엘로라고 이제 여성 소설가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노벨상이 나오게 되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아 누가 받았구나라는 거 한 번씩 체크해 두시고 기억을 살짝 해두시면 이제 조금씩 이슈가 되거나 알려진 것들은 출제될 가능성이 항상 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보죠. 예,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정부조직 개편안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문제는 이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서 진행하게 되는 게 각부 부서, 다른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서 하겠다. 네, 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진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청소년 노인정책이나 권익보호 증진정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찢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여가부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여가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주장합니다라고 하면서 폐지를 위해 자기가 장관이 됐다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이가 없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가부 장관이 돼서 여가부 자체의 어떤 실익이라든지 재고를 위상을 제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폐지해서 다른 부서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했었고 문제는 이 사람의 논리에 대해서 그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어요. 그게 무조건 잘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여성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들을 때마다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분이 길게 대담하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은 맞는데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목적 자체가 이 가족부 해체 쪽으로 집중해서 그 사람이 수장을 맡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산하 직원들이 이제 선쓸 틈이 없게 되겠죠. 청소년 가족 정책, 양성평등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청소년 가족 정책이 거의 75%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실제로 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 어린이집 지원금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해당하게 됩니다. 75%고요. 그 다음에 여성고용정책이나 양성평등 정책이라 그러면서 여성의 직업군에 대해서 이제 올려주고 이런 것들에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있는 기타 사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가족부라고 이름 붙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가족들이나 집안의 양육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막 이거 폐지해야 된다, 이것은 막 환호하고 이렇게 됐었을 때 실제 여성가족부의 예산과 업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럼 안 돼요. 안다는 것들이 가끔 이제 여성가족부가 하는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봐봐 이런 등신 같은 걸 하잖아 라고 하게 되면서 뭐 술자리에서 2차를 안 가게 되면 뭐 준다든지 이게 여성가족부의 전체가 아니라 그 제도들 중에 있는 것들 중에서 실제로 이제 시행안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청사진을 이제 공문을 올리거든요. 그런 거에서 갑자기 꼬투리를 잡는 경우도 존재하고 그러니 이걸 모든 부서에서 여성가족부와 똑같은 잣대로 관찰하게 되면은 어떤 부서도 사실은 합리적인 부서를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성가족부 옹호론자냐 그렇다라기보다는 부서질 수는 있는데 아니 자체적으로 장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 폐지에 대해서 이제 외부 사람 얘기하지 이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저는 좀 개탄스럽다라는 거죠. 여성계 입장을 보자면 이러한 소관 업무에서 성평등 가족 청년부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보면 성평등부, 세대평등부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성이란 단어 자체가 가져온 어휘 때문에 오히려 이 여성가족부와 여성의 권익에 대해서 역차별을 주는 것 같다는 상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주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전담 독립부처에 대해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평등 권익, 가족, 청소년 이런 것들 똑같이 성평등 권익 가정하던 같은 얘기하고 있죠. 또한 젠더 갈등, 서로 간의 혐오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입장에서 미래가족부라는 이름으로 아동가정인구정책 나와 있죠. 당연히 예산이나 모든 정책들이 이쪽에 있고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양성평등위원회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공약 자체나 어떤 자기가 이제 쇼타임처럼 보여줬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본인의 강력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뀌게 된 명칭에 대해서 좀 기억하세요.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라고 해서 어디 사나 보건복지부 산하에 지금 들어가게 되고 고용노동부. 그래서 어디서 이제 나눠받느냐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보면 격화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현황이에요. 지금 보다시피 9,063원. 그러니까 2022년 예산 중 1조 4,650억 원. 이거 사실 줄은 거 2조였거든요. 가족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청소년들 나와 있죠. 청소년 교육이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다시피 75%가 넘어요. 실제로 가져가게 되고 이 권익위라고 해서 여성가족부라고 했을 때 다문화도 이쪽에 들어가고요. 이쪽에 이제 권익에 들어가는 것들이 1452 청소년들 권익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여성 성평등 보다시피 그렇게 비중이 큰 편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나온 제도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커버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이제 부서 이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 업무와는 이격되는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기요금입니다. 체감 잘 못하죠. 근데 이게요. 전체 이제 국민을 따져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4인 가구 같은 경우 월에 7,000원 이상 오르고 뭐 저도 이제 아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죠. 집에서 가장 계속 이제 전열기구나 전기에 대해서 켜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킬로와트당 이제 뭐 4원, 5원이나 7.4원 지금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38,000원에서 41,000원으로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기후환경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동결이 되는데 전기요금 자체가 전력의 요금 자체가 올라서 보다시피 1,900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보다시피 어떤 전기요금에 대해서 주택용, 일반용에 대한 차별이 하나 보이죠. 생산에 대해서는 지금 7.4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고압에 대해서 일반용과 산업용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얘예요. 이 바로 S&P라고 나와 있죠. 이 S&P가 우리가 이제 전기라는 것이 한국전력에서 전부 다 생산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발전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발전회사가 따로 있어서 이런 발전회사에서 생산한 것을 구매하게 돼요. 한전은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인입니다. 이런 발전회사에서 만든 것을 구매한 다음 이렇게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게 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발전회사에서 사오는 금액, 떼오는 금액이죠. 도매가죠. 전력 도매가 S&P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다시피 이제 KPX가 발전회사들의 전력을 끌어모아서 한전은 이제 이것을 분산하는 역할 설치해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통한계 가격이라고 부르고 이 S&P가 엄청 올랐어요. 이 도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생산비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상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제 LPG 가격 말할 필요도 없고 전기 생산에 필요한 기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력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뭐 세금을 더 얻는다 이런 차원하고는 다른 거고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많이 눌러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군사합의 내용인데 판문점 선언 이행을 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군사분계선 보이시죠? 그래서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여기서 날게 되면요, 이제 바로 신고 들어서 전체 또 이제 태세에 들어갑니다. 전투 태세에 들어가서 맞게 돼서 비행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낮에도 이제 계속 초소에 이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이유가 하늘에 떠다니는 어떤 비행선이 날아다니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다. 이쪽에 함부로 못 다니게 하는 것들. 이게 바로 군사합의 내용, 9.19 군사합의의 내용입니다. 남북 정상회의에서 군사적 적대행위 서로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서해에서 지금 있는 평화지역 설정에서 서로 맞기도 하고 지상 완충지대까지 만들면서 서로 간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겠다라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미 또는 한미일 간의 이제 군사훈련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사일이나 어떤 탄도를 보낸 데에서 계속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고 한편으로 이제 핵실험까지도 강행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돌고 있죠. 그래서 그 위에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만 이러한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18년 9월 19일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사일 도발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9월 20일 평북 태천인데 사실은 이제 10월 달에는요 거의 일주일에 3-4번은 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비행거리 600km나 이 이상 되는 것도 쏘게 됨으로써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냐면 이제 미국의 함대나 이런 것들까지도 내가 맞출 수 있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동해상으로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미사일들이나 이걸 봤었을 때 지금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도발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외교적인 이제 좀 더 이제 대승적으로 이걸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적대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외교적 차원에서 어떤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만 지금의 외교적 정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수에 가깝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8번째 주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